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생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 상식 31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생활 속 경제입니다. 지섭이가 취업 후에 첫 월급을 받았어요. 자, 이 월급으로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던 지섭이는 수익성이 높은 주식에 월급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올인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아니, 갑자기 웬 달걀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 이 뜻이 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1강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 개념 첫 번째, 자산 관리의 원칙인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의 특징, 예금, 주식, 채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산, 재산이죠. 자산 관리의 원칙. 먼저 안전성이 있어요. 안전하다라는 건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예금은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금은 우리가 확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은행과 거래하는데 은행이 파산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은행이 우리가 예금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은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주식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주식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죠. 잘 되면 몇 배가 될 수도 있지만 주식은 못 되면은 확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주식 가격이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성이 있어요. 수익성은 내가 투자한 자산이 가치가 상승하는 것 또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예금은 수익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1년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2%, 3%, 4% 이 정도 되거든요. 반면에 주식의 경우에는 몇 배가 될 수도 있죠. 주식은 수익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수익, 저위험 상품이라고 하고, 수익이 낮지만 저위험, 이 말은 안전성은 높다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주식의 경우에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만큼 위험 부담을 하는 대신에 그만큼 대가도 크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은 다른 말로 환금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투자한 자산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를 말하는 겁니다. 유동적이다라는 말, 모양이 쉽게 변한다는 뜻이죠.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 그래서 환금, 금이 돈, 환은 바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 유동성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현금이 가장 높겠죠. 현금 자체니까. 현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마 그 은행 통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요구불 예금, 보통 예금일 거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맡기고 필요할 때 또 언제든지 찾고, 그런 게 요구불 예금이죠. 그 다음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땅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걸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이제 집을 내놔도 몇 주일, 몇 달 동안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있고요. 이 중에 특히 안전성과 수익성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둘은 충돌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지만 저수익, 저위험,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 있지, 고수익, 저위험 상품은 찾기가 힘듭니다. 있으면 쌤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자, 넘어가서
안전성, 수익성이 상충관계에 있다, 충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에는 수익성이 적혀 있고 이쪽에는 위험. 위험이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건 안전성은 낮아진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여기 수익성도 높지만 위험성도 높죠. 이런 게 고수익, 고위험 자산이죠. 주로 주식과 같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수익성도 낮지만은 위험성도 낮죠. 저수익, 저위험 자산이에요. 주로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둘은 상충관계에 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수익성만 추구할 수도 없고 안전성만 추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적절히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에요. 분산 투자. 자,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건데요.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적절히 나눠서 투자하는 거. 근데 이 분산 투자는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험을 낮추면서도 수익을 같이 추구하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에요. 자, 필요성을 보면은 수익성과 안전성은 상충관계에 있다고 했죠. 세 가지가 모두 높은 금융상품은 없어요. 그래서 안전성이 높은 상품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낮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금융상품, 주식에만 올인한다. 그러면은 나의 원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 예금에 올인한다. 그럼 수익성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금융상품에 집중해서 투자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분산 투자고 그렇게 투자하는 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자, 우리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그 클리어 파일 있죠. 여러 가지 우리 프린트 같은 거 꽂아두는 거 그걸 생각하면 돼요. 원래 포트폴리오라는 건 자료 수집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제에서 금융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의 목록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자산, 주식, 채권 이러한 여러 자산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말이 바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에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자,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우리 경제학자 중에 제임스 토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81년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는데 금융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립해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 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해야 한다. 우리 그래야지. 우리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과연 뭔지 사람들이 되게 생소했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그 이론, 금융 포트폴리오 이론 쉽게 좀 설명해 달라라고 했더니 제임스 토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뒀다. 근데 그거 하나 떨어뜨리면 다 깨져버리잖아. 그런데 내가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았다. 그러면 하나가 깨져도 나머지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포트폴리오는 일단 주식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뭐 주식, 예금 여러 가지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거고 또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하나 회사의 주식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의 주식에 분산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야지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성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자,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조금 이런 대비되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 투자. 이 레버리지가 자, 여러분 레버리지 뭐예요? 지렛대죠, 지렛대.
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부채를 활용해 가지고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 방법이에요. 부채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만이 아니라 빚까지 내서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돈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요.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했더니 투자 수익률이 10%래요. 10%의 이익이 발생했어.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의 이익이니까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1,100만 원이 돼서 내가 1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레버리지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돈 원래 1,000만 원에 내가 빚까지 내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 같은 것까지 받아가지고 부채에 4,000만 원을 빌려왔어. 어디서. 그럼 내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된 겁니까? 5,000만 원이 되는 거죠. 내가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면 역똑같이 투자 수익률이 10%다. 그러면은 5,000만 원의 10%니까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야? 5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500만 원의 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내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 아까는 내 돈 1,000만 원 들여서 1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이제는 빚까지 빌려서 투자했더니 근데 결국 내 돈은 1,000만 원만 들어간 거잖아.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실은 500만 원을 버는 이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 투자,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위험이 있어. 뭐냐면은 이렇게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다 이렇게 하지. 근데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10%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내 돈 1,000만 원만 투자했을 때는 마이너스 10%면 내 돈 100만 원만 피해를 보면 돼. 100만 원만. 그럼 나한테는 여전히 9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부채 4,000만 원까지 끌어와서 내가 5,000만 원을 투자했다. 근데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야. 그럼 어때? 마이너스 500만 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내 돈 1,000만 원 중에 마이너스 500이면 내 돈은 얼마밖에 안 남아있어? 5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 주식 투자를 보면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20%의 그 증거금만 내면은 나머지 80%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가 조금 더 적절하다. 그런데 뭐 항상 이게 정답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투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포트폴리오 투자, 레버리지 투자, 그리고 자산 관리의 원칙인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특징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는 금융상품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금융상품, 이번 시간에는 예금, 주식, 채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펀드, 보험, 연금 등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금이에요. 우리 예금이라고 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예금은 이자 수익이나 아니면은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걸 목적으로 금융기관, 뭐 대표적으로 은행이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건데 우리 예금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 일반적인 특징이 일반적으로 예금은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금 안에서도 조금 특징이 달라집니다. 예금 안에서도. 우리 예금은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요구불 예금이에요. 요구불 예금. 근데 이름이 왜 요구불 예금이냐? 우리가 요구하면, 찾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지불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을 때는 넣고 찾으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 그게 바로 요구불 예금.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래서 수시로 자금을 맡기거나 찾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자율이 거의 뭐 0%대야. 거의 뭐 안 붙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내 돈을 뭐 생활 자금이나 이런 걸 안전하게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주로 이제 개설한 요구불 예금이 바로 보통 예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있으면은 한번 보세요. 거기 뭐 이렇게 한 장만 넘기면 거기에 아마 보통 예금,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개설하는 요구불 예금은 이제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저축성 예금은 만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요구불 예금은 만기, 기한이 만료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저축성 예금은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만기다. 그리고 뭐 3년 만기다, 5년 만기다 이렇게 기한 만기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금을 예치하는 건데 특징을 보면은 요구불 예금에 비해서는 이자가 좀 더 셉니다. 하지만 무슨 단점이 있냐? 내가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수시로 넣고 뺄 수 있잖아. 근데 이 저축성 예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만기를 채우면은 약속한 이자율대로 이자를 주는데 내가 중간에 해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확 떨어집니다. 저축성 예금에는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적금, 예금 잘 구분이 안 될 텐데 근데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여러분 취업하자마자 목돈이 없죠? 그럼 뭘 먼저 개설해야 되냐? 정기 적금을 먼저 개설합니다. 적금이라는 건 뭐냐? 일단 정기니까 둘 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1년이든 3년이든 그런데 정기 적금이라는 거는 일정 금액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2년짜리 정기 적금을 개설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월급 중에 50만 원씩 매달 계속 적립하는 겁니다. 50만 원씩. 이번 달에 50만 원 넣고 다음 달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그래서 2년이면은 1200에 플러스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50만 원씩 적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목돈을 만드는 게 바로 정기 적금이에요. 자, 그리고 2년이 끝났어. 그럼 나한테 1,몇백만 원의 목돈이 생겼죠. 그럼 그거는 이제 정기 예금으로 넣어두는 거야. 예금은 이렇게 적금처럼 계속 넣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번 넣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넣는 게 아니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돈을 관리하는 용도죠. 그래서 여기 이자 수익이 붙고 여러분은 정기 예금으로 이거 넣고 또다시 정기 적금을 통해서 또 목돈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불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 우리 예금이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이 예금을 은행과 거래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나의 원금과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예금과 이자를. 그런데 만약에 금융기관이 파산한다. 우리 뭐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기는 한데 그 경우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거야. 자, 이 예금자 보호제도는 뭐냐면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의 부실로 우리가 들어놓은 예금, 뭐 적금을 은행이 지급해 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예금보험공사라는 여기서 그 은행 대신에 우리에게 1인당 한 개 금융기관당 최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해 주는 건 아닌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식이나 채권, 펀드도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나요? 보호받을 수 있나요? 받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뭔가 원금 손실이 되더라도 내가 책임지는 거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부부가 각각 4천만 원씩 같은 은행에 예금을 했어. 근데 만약에 그 은행이 파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 어떻게 되나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 상관없습니다. 1인당 어쨌든 4천만 원씩 한 거니까 5천만 원 아니지. 이거 내금보험공사에서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은행 두 곳에. 근데 1인당 또 한 개 금융기관당이거든. 그러니까 한 개. 각각에 지금 5천만 원씩 예금을 한 거죠. 그럼 각각 다 보장이 돼요, 이거는. 한 개당 5천만 원까지니까 나머지 또 한 개당 5천만 원, 또 한 개당 5천만 원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 우리 주식과 채권을 증권이라고 불러요. 증권. 증권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재산적인 권리가 있는 문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야.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 대표적인 증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주식, 채권 이런 걸 주로 이제 취급하는 기업이 바로 증권회사잖아요. 자, 주식은 어떤 거냐?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죠. 주식회사가 발행하는데 주식회사가 사업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투자자의 지분을 표시해서 발행하는 증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만큼 샀잖아요. 그럼 나는 한 주만큼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 내가 10주만큼 그 회사의 주식을 샀어. 그럼 나는 10주만큼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예금이나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반면에 우리 뭔가 이득이 있으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 그만큼 안전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냐면은 배당 수익, 배당금이죠. 그리고 시세 차익.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면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도 있어요. 자, 반면에 채권은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 근데 기업들 중에서도 아주 튼튼한 기업들이 채권,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 등이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 그때 만기 시에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 뭐 3년 만기, 10년 만기 이런 식으로 원금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증서야. 빚증서야, 빚증서. 우리 개인들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요? 차용증이란 걸 작성합니다. 문서에다가 얼마를 빌려주고 이자율은 몇 프로로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갚는다. 기간은 언제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정부나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도 거기에 액수와 그다음에 이자율과 만기가 다 적혀 있어요. 자, 채권. 자, 특징을 보면은 채권은 기업들 중에서도 튼튼한 기업. 그리고 정부가 발행해. 뭐 정부가 망할 일은 거의 없죠. 뭐 정부가 망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뭐 이제 파토나 이거는 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채권은 주식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채권이란 건 확정된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수익성은 주식에 비해서는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냐면은 일단 이자 수익. 그리고 채권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 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나 또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이 뜻이에요. 돈을 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권을 구입한다라는 말은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 경제 안정화 정책에서 국공채 배웠었잖아요. 국공채. 자,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자금이 필요할 때 국공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국공채를 발행하면은 돈을 빌리는 거죠. 우리한테서. 그래서 우리는 국공채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국공채를 구입하는 거는. 자, 넘어가서 우리 주식과 채권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 그만큼 주인이 되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채권은 뭐 주인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빚증서야, 빚증서. 채무증서예요. 자, 발행자.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고 채권은 뭐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 발행한 기업의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다. 나는 그만큼 그 회사의 주인이 된 거고 그 회사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들이 갚아야 될 빚이 아니야. 자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돈. 반면에 채권은 빌린 돈이잖아. 그래서 발행한 사람의 빚,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그만큼 자기 회사 사람이 된 거고 자기 회사의 주인이 된 거기 때문에 만기가 없습니다. 갚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채권은 만기가 있죠. 기간이 끝나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발행자 이익 배분. 주식은 그 회사가 이제 이윤을 거둬서 플러스를 거뒀을 경우에 배당금을 지급하죠. 주주들에게. 그리고 채권은 뭐 그걸 빌린 회사가 또는 뭐 정부가 뭐 이익을 거뒀니 안 거뒀니랑 상관없이 만기 시에 무조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내가 주식을 샀다. 그럼 그 회사의 주인이 된 거니까 주주로서 의결권을 갖는 경우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만 채권자, 내가 돈 빌려줬다고 해서 그 회사 막 경영에 참여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익 형태,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식은 수익 형태, 바로 배당 수익과 배당금, 그리고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고, 그리고 채권은 이자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건 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미션을 완수해야죠. 지섭이가 주식에 올인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 어떤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드디어 마지막 32강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UFO 납치에 대비한 보험이 있다, 없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